우선 그 젊은 층의 그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나 경제 위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3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동안 시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제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비해 노동에 대한 세제 혜택이 턱없이 낮아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요인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라도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시면 혼인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4세, 여자는 31.5세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출산율은 2023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72명이고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12년에 48만 5천 명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의 부족과 고용 상태의 불안정, 그 밖에 경제적인 이유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출산 원인 진단을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에서 원인을 진단을 했는데,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해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고 출산을 연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포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아시다시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 또 만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 교육에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으로써 그 결과 고용 형태별, 학력 수준별 혼인율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혼 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높은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거의 2000년 이후 2배로 상승했는데, 이 주거 비용을 높이고 소비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평등과 역할 부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 노동과 돌봄 수행에서는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시여성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 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즉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존하는 돌봄이 공백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은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이 공백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에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능성이 계속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가치적 측면의 요인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 규범 및 제도의 지속입니다.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이나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 관련 법률 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거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부족합니다.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양육과 돌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가 팽배해져 있고 많이 도와준다고 남성들이 실제로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향, 보수주의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서 남녀 모두 결혼, 출산 기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이제 가장 하나의 파트인 가장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세법상 관련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조금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세제 혜택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이렇게 해주는 과세를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생계비 정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적공제의 취지에 따르면 시간 경과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률 등을 좀 감안해서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 정도는 보장할 수 있도록 인적 공제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정이 없어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본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주자 본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그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때 1인당 100만 원을 하면서 150만 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2008년 말에 이루어진 거라서 지금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장기간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세 공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가세관청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중에 이제 자녀세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게 한 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인 경우 35만 원과 2명 초과액에 대해서 또 더 주는 식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인 경우는 첫째는 또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보육 수당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의 경우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번에 가장 큰 관심 대상이 될 겁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2024년부터 자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나름대로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함으로써 이 정책이 이제 다자녀를 유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송금 산입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송금 또는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을 입법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녀 장려 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출산과 양육, 노화까지도 연동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한번 설계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베이징의 한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6,17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이 한 명을 출산해서 18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도 현재 법률혼이나 공부상의 가족에 대해서만 배우자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이나 실질적인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인적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 최소 생계비 지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각종 인적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헝가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3에서 5%를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재정적인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인구 통계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CNN도 최근 한국 정부가 만
1세 이하의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1차원적인 자금 투입 방식 대신에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은 한국에서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동성 결혼의 불인정 등 비전통적 커플에 대한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아닌 비혼, 이혼, 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의 구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일부 우리가 인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학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경력 단절 예방 정책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이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들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